네, 챕터 33번 출퇴근 중에 재해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출퇴근 중에 재해는요. 2017년 10월 달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내 가지고 출퇴근 중에 재해 새로운 규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즉 재해를 출퇴근 중에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이제 인정할 여지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입법화했어요.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개정 전에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산재법, 여러분들 옛날 법적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재해 관련해서 자, 5조 정의, 업무상 재해,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 유족, 치유, 장애, 폐질, 진폐 1호부터 7호까지가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종전법입니다. 그런데요. 2017년 10월에 개정된 법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1호부터 7호까지 썼잖아요. 그런데 여긴 그 이후에 이게 생겼어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서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하는 이동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자, 여기 출퇴근 중에 여기서 발생하는 재해도 산업 재해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이게 쉽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서 출퇴근 재해의 어떤 세부 기준들을 지금도 이제 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퇴근이라는 것을 이제 그 용어 정의에 넣고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알고 가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판례 있는 거 판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재법상 재해보상, 업무상 재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 했죠. 자, 근로자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 터잡아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업무의 기인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고, 인정기준은 출퇴근 중의 재해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자, 문제점.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제 입법화 되어 가지고 이런 견해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유지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견해가 종전에 판례 소수 견해는, 자, 통근행위는,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예요. 중간에 이제 1시간 휴식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장 9시에 근무하기 위해서 이 근로자가 차를 타고서 사업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근무하잖아요. 근무 시간에 근접한 시간대에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동하다 출근 또는 퇴근하다가 만약에 교통사고 등 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이게 기본적으로는 인정 안 되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아직 근무 시간 전이잖아요. 업무 기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 업무 하지 않았어요. 업무 하지도 않았는데 업무 기인성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업무로 인해서 다친 걸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다친 거 아닙니까? 또는 가는 도중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이고 이게 원칙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판례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이거 적극설이 소수 의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판례 다수 의견은 소극설이었습니다. 이거를 출퇴근 중에 재해를, 이것을 아직 업무도 시작도 안 했는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봤던 게 판례의 다수 의견이었고, 이게 곧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소수 의견이 있었죠. 통근행위는 논거가 뭐냐, 업무와 매우 밀접하다, 불가분이다. 자, 특수한 형태 출근 출장 마찬가지로 구속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통보수단 제공 여부를 이제 갖고 따지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통보수단 제공 여부, 요게 이제 공모법에는 통보수단 제공 여부 갖고 이제 인정 여부 이제 나뉘어지거든요. 이렇게 그 이제 회사가 통근 수단을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통근 수단을 제공했으면은 산재가 인정. 통근수단 통근버스 말하는 것입니다. 통근수단 제공하지 않았으면 부정. 이런 것들 이거 나누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자, 업무상 제해 요건이 업무상 사유로 바뀌면서 종전보다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제해. 자, 요것과 형평성을 고려하자라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찾지 마시고요.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재보험은 이런 경우도 다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지 아니잖아. 산재잖아. 산재는 이러한 일단 포괄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논거가 되겠습니다. 자, 소극설은요. 통근행위는 업무상 요건 결여돼 있다. 업무상 아직 보기 전이야. 그다음에 통근제는 업무상 재해보다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별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입법으로 해결하자라는 것이었고, 이것 때문에 그래 입법하겠다라고 해서 작년 2017년 10월에 입법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입법이 안 됐으니까 판례는 입법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자, 세 번째, 통근제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통근제해를 예방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하다. 자, 이 견해는, 자, 어떤 업무 하려면 어떤 지휘 감독도 있어야 되고 사용자가 관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통근버스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관여하잖아요. 따라서 사용자가 관여한 통근버스에 탄 근로자가 중간에 다치면은 업무상 재해 인정.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혼자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업무상 재해 부정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따져보면요, 회사 차를 타고 오는 것보다 혼자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회사를 위한 거 아닌가요? 회사 타고 온 사람들은 회사가 비용 다 되는 거잖아요. 혼자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 낼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 돈 내가지고 회사에 부담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 다쳤을 때 더 불이익당한단 말이에요. 통근차 타고 온 사람들은 산재 바로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산재 적용 안 되고,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규정이 아까 공무원 공무상 재해, 공무원 연금법에 요건 이런 규정이 이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런 것들 형평성에 따라 가지고 그쵸, 이제 이런 것들 어떤 뭐 통근제해 그를 산정함에 판단함에 있어서 굳이 통근버스를 이제 제공했는지 그것 갖고 따지진 말자 이런 것입니다. 판례는요, 여주 번두리 회사 근로자 사례에서, 자, 갑은 여주 능선면 번두리 소재의 회사의 기능직 사원이었는데요. 출근 도중 사고당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처을이, 자, 업무생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했고요. 공단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자, 이때 판례는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라는 것이고, 여기 여주 번두리 근로자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어떤 지배관리가 없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없었다라고 봐서 이제 이런 장입이나 유족 보상을 거부가 옳다 이렇게 봤던 사례입니다. 근로자의 출퇴근이 검토 보시면 노무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소수설이었죠.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재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지금 따로 둔 거죠.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름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다수설과 같은 그런 이제 그 입장이 됐습니다. 자, 옛날 대법원 판결 이게였었는데요. 이후 산재법에 대해서 산재법 27조 다목 업무상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이런 경우를 이 다수설 견해에 따라 가지고 만들었어요. 다목 만들었다가 이게 위헌 판단 나옵니다. 왜 차별 두냐는 것이에요. 왜 교통수단 제공한 경우와 그러지 않냐는 경우 각각의 근로자들 왜 차별 두느냐라고 해서 위헌 판단 나왔고요. 이게 2017년 12월 30일까지 잠정 적용되고 그 이후에 이제 폐지되니까 그 이전이죠. 2017년 10월 달에 법 바꿔가지고 출퇴근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자, 출퇴근 제외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있잖아요. 밀접 불가분하다 이겁니다.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 이런 것들 아직 업무에 임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적용하려고 이렇게 이런 규정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다음 직장 동료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아까 봤어요. 직장 동료 근로자의 폭력과 업무상 재해.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구상권 문제. 요거가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자,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서 재해 입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단 업무상 재해는 인정되죠. 자, 유탑 엔지니어링 사례. 건축회사 유탑 엔지니어링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대전전력이라는 곳에 도급했습니다. 자, 피고 갑을은 유탑 엔지니어링 회사, 이거 도급회사죠. 그 다음에 피고들은 신축공사장,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중에 대전전력 근로자 병. 여기는 뭐야? 도급받은 수급회사를 말하는 것이 수급회사의 근로자인 것이죠. 작업 현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즉 방수공사 하면은 그 바닥이 맨들맨들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모르고 막 밟았다는 거예요. 밟으면 이거 다시 또 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열받았어요. 열받으니까 갑은 병에 멱살을 잡고 을은 병의 앞면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헤드락 걸었다는 거예요. 헤드락 걸어가지고 병이 경추 손상, 목에 이제 목이 삐끗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경이 손상을 이제 입기까지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잡아 비틀었으면 그랬을까요?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급여 1억 3,200만 원 병원에 지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병에게 이 정도 지급했으면 굉장히 많이 지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헤드락을 걸었는데 그게 병한테 굉장히 치명타, 뭐 마비라든가 하여튼 뭐 못 쓰게 된 뭐 불구라든가 이게 온 것 같아요. 그 정도니까 이렇게 많이 배상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자, 공단은 이렇게 이런 산재급여의 원재응대가 누구냐? 바로 갑을 아닙니까? 갑을. 이렇게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근데 피고들은요, 병은 산재법상 제3자가 아니다. 즉 사적 관계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아님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판례는요, 업무상 재해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서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을 유발한 때 이때는 이제 안 된다 이거예요.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로서 요거를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그냥 그 동료를 그 직장 안에 있는 기구로 본다는 기구처럼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 이것은 업무와 상당히 관계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이때 이런 경우에 이거는 그 자 동료인 근로자가 그 회사에 있는 어떤 그 기구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업무상 재해 인정인 것입니다. 검토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야기된 다툼으로써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당 인과관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자 공단이 이 원인제공자들 가불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근로자가 동일사업주에 대해서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서 업무상 재해 입은 경우에 사업장이 뭐 도급 주었기 때문에 어차피 동일한 사업주 받던 것이에요. 자, 이 경우에도 자 여기에서 이제 뭐 구상권 제외 사유, 요거 제외 사유 이게 제외사유가 뭡니까? 구상권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 제외사유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제3자가 아니어서 아닌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즉 위규정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 간의 행위로 자,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규정을 동일한 사업주 근로자 간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주와 달리하는 근로자 이건 뭐예요? 제3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업주가 같을 경우에는 제3자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판례는 이때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판례는요.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서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험가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제3자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 재해근로자의 산재보험 관계를 가지는 사람. 자, 즉 밀접하다는 거예요. 밀접하기 때문에 제3자 아님 것입니다. 따라 구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동료 근로자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해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습니다. 자, 이런 가해행위는 마치 그 사업장 내 기구 아까 동료 근로자를 기계라고 본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자, 통상 수반하는 위험 판단할 때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마치 사업장 내 기구 등의 위험과 같은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위험이 현실화돼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또 동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어서 자, 따라서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외적용 긍정설이에요. 이제 제외적용 이게 적용 긍정설은요. 제외적용 긍정함이에요. 그냥 그 구상권 적용이 아니라 구상권에 대한 제외 또는 제한 적용 긍정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최종적 궁극적 책임을 진다. 제3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죄송합니다. 제3자가 아니라 독립 근로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챕터 35 유족급여와 손해배상 책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동 판례백선에 나와 있는 소개하고 있는 그런 사례이고 리딩 케이스인데요. 일단 판례도 명확하고 명쾌하고 전환발치 판결을 싹 정리했고 실무에서도 상당히 중시되는 부분이고 등등이긴 한데 이게 산재법 관련 파트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산재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게 이미 이 판례가 너무 잘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어가지고 시험에는 중요하고 또 실무상 굉장히 많이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시험 적합성은 떨어집니다.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 다만 그래도 또 이 정도만 딱 우리는 암기하고 가면 든든하잖아요. 어떤 시험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쓰고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서브의 목적이니까요. 따라서 요거는 죄송합니다. 판결이 대단히 잘 정리해놨어요. 또 종전 판례, 또 시친 판례 해가지고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시의성 굉장히 많이 잘 다룬다 이런 것입니다. 다뤄지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유족급여의 지급과 손배 책임이 뭔지라는 게 있고요. 자, 문제점 보세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사망했어요.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누구에게? 자, 수급권자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잘 보세요. 자,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 상속인. 이제는 수급권자가 아니라 상속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이런 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소멸하는 것인지, 즉, 자, 만약에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는 어떤 이 보험가입자, 이거는 이제 그 사례에서 그 사용자의 보험가입자입니다. 사용자의 보험 그 가입자의 그 사용자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같이 소멸할 것인지 이거는 각각의 그 근로자와 사용자의 각각의 보험자들이 따로 있어요. 보험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더 물을 수 있는 것이냐 묻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유족급여를 수급권자 지급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 여기에 대해서 자, 이 공단의 손배 책임이 소멸하는 것인지 자, 이런 거 이게 문제된다 이런 것입니다.
또는 공단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손배 책임은 공단의 책임뿐만은 아니에요. 또 여기에 그 상대방이 되게 상대방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인지, 즉 그 다시 표현하면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동상속인들이 더 이제 어떤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저랑 같이 밑에 한번 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튼 문제점은 이렇게 쓰시는 거다. 이거 숙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팔레트 한번 보실게요. 자, 기중기 사고 사례. 기중기 지금 그 2017년 겨울 2018년 봄까지 그 초반 때까지 이런 지금 기중기 같은 경우 자꾸 쓰러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것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례도 마찬가지 사례예요. 자, 신축공사장의 기중기입니다. 기중기 운전기사 갑이 있고요. 근로자 을이 있습니다. 자, 갑이 운전하는 기중기가 비계용 강관 102개를 무리하게 한 다발로 들어 올리다가 철심이 끊어졌어요. 끊어지는 바람에 지상에 있던 을을 덮쳐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직사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봅니다. 공단은 을의 사실상의 처. 이게요,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사실상의 처.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수급권자예요. 이게 문제되는 게 이런 수급권자라는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좋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 금기법이나 산재법에는요, 수급권자라는 걸 두어가지고 상속인, 즉 그 사람의 아버지 뭐 등등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또는 친척, 친족이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 사실상의 처 등등, 아직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남이거든, 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처, 사실혼 관계의 처,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용을 준단 말입니다.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 수권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권자에게 지급하는 거. 원래는 재산 같은 경우 수권자에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재법 이런 법에 예외적으로 같이 모시고 살던 사람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수권자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권자에게도 이런 유족급여가 나가요. 유족이라 해가지고 상속인만 유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상의 처 이런 분들이 이제 유족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본인이 어르신들 한 5년 이상 막 모시고 오래 모시다가 어르신들 막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사실상의 처임을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보험급여 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그만 고생했으니까 드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유족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어머니 사후에 아버지가 그 유족도 모르는 그런 사실상의 어머니가 생겨버린 꼴 돼버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종종 분쟁이 야기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편으로는 뭐 자기네가 모실 것도 아니고 모신 것도 아니고 이런 수급권자가 그 아주머니가 고생하면서 모셨기 때문에 그런 수급급여 받아가는, 유족급여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저에게 장례비 위로금 유족급여예요 지급했어요. 그리고 의뢰 공동 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이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시겠지만 돈이 다 처에게 갔기 때문에 이제 갈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원고공단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해가지고 갑 및 갑의 보험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했습니다. 이 상속인들로부터 손배 청구를 양수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살상처에게 전부 다 급여가 간 거로 본다면, 이 간주된다면, 이게 그 공제 후 상속세를 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이 유족급여가 있을 경우에 유족급여를 사실상의 즉 이 수급권자에게 다 갔어요. 다 갔다. 이런 경우에는 공제가 된 다음에 남은 게 있을 때 상속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간 상태에서는
상속된 무엇이 없잖아요. 그럼 빵원이 빵원. 이렇게 공단이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 양수하여 저 빵원인데 뭘 양수하냐는 것이에요. 근데 공단은 양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양수금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갑과 보험사 이 가해자들이죠. 여기는 지급을 거절합니다. 왜냐? 종전 판례가 먼저 공제하고 뭘 공제해요? 유족급여에서 사실상의 처등 수급권자가 받아간 금액을 빼고 남는 게 있다면 요것이 상속된다 이렇게 봤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공자는 아니야. 먼저 상속부터 되고 그 다음에 공제가 되는 것이야. 따라서 여전히 상속된 부분 지분은 상속된 지분 중에서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못 받은 금액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양수 받아가지고 양수금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양수금 청구가 결국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배 청구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시무 원고 청구 기각했어요. 공단 잘 모르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이게 대법원에서 바뀝니다. 자, 원심은 근데 원심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 일관된 대법원 판결이 먼저 공제 후 상속된다 이게 봤기 때문에 먼저 사실상 처등에 공제 다 줘가지고 그 준 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만약 있다면 그때 상속시켜라 이런 내용이었다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먼저 상속한 다음에 공제시켜라 이런 쪽으로 바꿨습니다. 자, 원심이 이제 유족부상금을 수령권자 받았다면 손해배상금에서 유족부상금을 우선 공제하고 난 나머지가 있다면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례는 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자, 이렇게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 청구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자가 서로 상의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서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자,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즉 뭡니까?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아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다. 옛날에는요 공제후 상속설일 때는 남아있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청구 못했어요. 그런데 상속과 공제설은 각각이 별개이기 때문에 상속이 먼저 공개됐다, 먼저 수급권자에게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속인들은 손배 책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남는 게 있다 본 것이에요. 자, 검토. 수급권자가 돈의 사유에 대해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가입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배 책임을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제법이. 자, 이것은 수급권자의 이중수급 보험금도 받고 손배 청구도 하는 것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 만약에 수급권자가 아주머니예요. 사실상의 처. 수급권자와 공동상속이 다른 경우를 한다면 이런 이중수급 문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즉 수급인은 보험금 타면 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은 자기가 또 손해배상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 규정이 적용되어서 보험가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령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공동상속이 아닌 수급권자, 사실관계 배우자가 있고 공단이 이미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공동상속인들은 위 수급권자와 별개로 동그라미 별개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 책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그때 이제 물을 수 있다는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분수하고 있습니다. 자, 유족급여와 손배 책임의 조정. 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공동상속이 아닌 수급권자가 있고 공단이 이미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사망한 근로자의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일시수입 상당 손해배상 채권에서 산재법에 정해 놓은 산재법에 의해서 수급권자에게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이게 어떤 것이냐 공제하는 방법 이걸 묻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미 판례가 상속 후 공제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그 전에 공제 후 상속할 것인지 상속 후 공제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순서상으로는 이 논의가 뒤에 나온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또 만약에 약수령 나온다면 요 부분이 나옵니다. 유족급여와 손해배상 책임의 조정에 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종전 판례는요 보시는 것처럼
공제후 상속입니다. 사망재해로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 지급받은 경우 그 수급권자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거나 공동상속인들 중에 1인에 지나지 않는 때에도 가해자는 유족급여의 한도 내에서만 민사상 책임을 면하고, 이게 중요해요. 유족급여의 한도 내에서 민사 책임을 면한다. 요 장면이 뭡니까? 유족급여액을 지급했으면 사실상 처에게 그때는 이 한도 내에서 이 한도는 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도는 면한다. 즉 공제가 됐다. 나머지 가지고 책임을 진다. 이런 것입니다. 먼저 공제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유족급여를 원래 그 사실혼 처에게 다 줬다. 다 준 경우에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손배채권에서 그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유족급여를 공제한 후 그 다음에 나머지 손배채권만을 각자 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공동상속하게 된다는 견해인 것입니다. 사용자 중복 부담을 이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수급권자에게 준 것 요거는 빼고 나머지 산정하니까 사용자 중복 부담 배제 이런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한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근로자가 이제 유족급여가 1,0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상이 뭐냐면 공제후 상속설이에요. 자, 여기 있는 사실혼 처, 그다음에 공동상속인 A, B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 처가 이제 유족급여 중에서 장례비 500만 원을 먼저 받아갔어요. 타갔습니다. 자, 먼저 타갔으면요, 공제후 상속설은 1,000만 원에서 먼저 500만 원 타갔기 때문에 이걸 뺀 나머지 얼마예요? 1,000만 원에서 500 뺀 나머지 500만 원 가지고서 이것이 A, B 공동상속인 절반씩 상속된다는 거예요. 비율에 맞춰서 상속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500만 원 가지고 250 상속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A와 B는 각각 여기에 사용자의 보험자에게 250씩, 여기 250씩 남은 거 그거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250씩 청구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나머지 못 받은 250 청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상속공제서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변경된 판례입니다. 재해로 인한 망인의 손해배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된 다음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는 뭐예요? 상속분 비율에 우선 상속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손해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수급권자의 이중정보를 배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동상속인의 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수급권자의 이중정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예요? 상속인들이 돈을 얼마 받든지 간에 항상 수급권자는 언제든지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은 공제후 상속설 같은 경우 만약에 사실혼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가 250씩 받아갔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혼처는 혹시라도 A, B가 받아가지 않았을 경우에 원래 A, B는 250씩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처가 500만 원을 추가 500만 원을 더 가져갑니다. 이렇게 아예 다 영될 때까지 이렇게 더 원래 자기가 먼저 가져간 500 말고 나머지는 250씩 나눠줘야 될 것을 자기가 더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 요거를 이제 이중정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이중정보를 배제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공동상속인들을 보호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속후 공제설 보시겠어요. 상속후 공제설 보시면, 자, 아까 500만 원 사실혼처가 500만 원 받아간다 하더라도요, 먼저 상속후 공제잖아요. 상속후 공제이기 때문에 먼저 1,000만 원이요, A 사실혼처가 배제되고 A하고 B한테 500씩 떨어집니다. 500씩. 자, 500씩 떨어지는데요, 문제는, 자, 500씩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직접 수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직접 수령하는 것은 아니고 수령하기 전에 이미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500씩의 권리. 아까 공제후 상속서로는요. A, B의 권리가 각각 권리 자체가 250씩이었어요. 그런데 상속후 공제설은 권리 자체가 500씩이에요. 이미. 문제는요. 자, 권리는 당연하게 500씩인데 그 전에 홀라당 사실혼처가 5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이렇게. 받아갔으면 지금 남아있는 게 500밖에 없잖아요. 그 500만 원이기 때문에 둘 나누면 250씩이잖아요. 250씩 나눠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빼면은요. 250씩 총 5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 이거는 이미 500만 원 받아갔고 아까는 이 공제후 상속서 같은 경우는 사실혼처가 500만 원 받아갔으면 A, B는 토탈로 해가지고 50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상속후 공제서는요. 사실혼처가 500만 원 받아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A하고 B는 각각 500만 원씩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그 자기가 이제 나눠줄 돈이 250만 원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공단이 줄 돈이 250이라 한다면 나머지 250에 대해서 이 돈을 추가로 사용자에게 청구했단 말이에요. 아까는요, 공제후 상속서는요, 공공단으로부터 250씩 받으면 더 이상 청구 못해요. 끝이에요. 왜냐? 애당초 애당초 권리로서 인정된 게 250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후 공제서는 원래 이 사람들의 권리가 500씩이라니까요. 500씩이기 때문에 만약 공단으로부터 250씩 받으면 나머지 차액인 250은 추가로 사용자한테 달려가서 청구할 수 있더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공제후 상속설하고의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지는 A하고 B는 언제나 500만 원 상속 후 공제이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한 권리는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제후 상속설은 A, B는 각각 250씩의 권리밖에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러한 망인의 일시수입 상당 손해배상 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서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 보세요. 먼저 각자 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공동상속. 근로복지공단이 구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주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시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산도로 해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게 상속 후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상속 후 공제설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가 되겠습니다. 검토는요, 누가 더 우리 상속인들에게 유리해요? 그렇죠. 상속 후 공제설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속 후 공제설 따를 경우에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그 손해가 전부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 즉 사용자가 손배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상속인들은 추가적 손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현행 생명침해에 대한 손배 법리와 상속의 법리 등과 부합한다. 먼저 상속부터 된다 이것입니다. 중간에 아줌마 껴있든 안 껴있든 상관없이 상속부터 이루어진다. 이것은 유족의 특히 공동상속인이잖아요. 공동상속인인 유족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